아침에 그 새벽 2시에 저희 여학생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막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데 제가 그 그 여성들이 중국에서 어떤 상황을 겪는지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고, 그랬는데 그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맞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팔려다니면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 그게 치유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옷으로 이렇게 싹 가려서 이제 한국 사회에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몸이 약하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이게 그 리듬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절하고 경련이 일으키고 이러는데 그러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응급실을 갔습니다. 근데 참 우리 북한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은 것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10년, 20년 하면서 아무리 이제 남한식으로 저도 남한에서 어렵게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틈에서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줘야지 이분들이 자존감을 가지면서 고맙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아무리 도와준다 그래도 받으면서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이거 참 저 사람의 어떤 선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병풍이고 우리는 좀 희생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도와주는데도 이게 남한 사람보다 에너지가 한 10배 정도 더 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얘네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이었으면 제가 금방 그 차이점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기 때문에 저는 같겠지 생각하다가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아,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이렇게 힘들어진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부장적 리더십이에요. 그 북한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어버이 수령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회가 이제 가부장적 리더십으로 그 운영되는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권위가 있게 되고 그런데 남한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탈북 여성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왔지만 이혼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여기 오면 3개월 동안 국정원 안에서 이렇게 지금은 뭐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고 바뀌었지만 예전에 이제 국정원 합동조사 기간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분이 간첩인지 아니면 진짜 탈북자인지 그걸 조사를 해요. 근데 하루 종일 조사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근데 그 남은 시간을 전부 이제 TV를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TV를 보니까 뭐 배용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얼마나 연속극에서는 부인한테 잘해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 이제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우리가 농담으로 아버지들은 잘 안 바뀌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유지했던 그 권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시고 이러시죠. 근데 어머니들은 굉장히 여자들이 적응 유연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교포 정도의 이제 발전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애들은 여기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얘기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엔 아버지는 밥상에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드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한잼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부인이 남편을 굉장히 공손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엎어지죠. 혹시 그런 대우를 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올라가는 방법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아버지와 부인과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이 같이 탈북해서 한국에 온다 그래도 북한에서의 어떤 그런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응하는데 시차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에 대한 그리고 나이 많으신 그리고 이제 그 어른의 남자분들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유물론적 사회주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믿질 않는 거죠. 선생님, 눈에
보이는 수령님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사실은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이 99% 일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데려온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이제 왔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다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베트남 지역은 카르스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이 되게 뾰족해요. 근데 그곳을 막 올라가서 지뢰를 밟거나 아니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살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거기를 막 올라갔대요. 그래서 산속에 이렇게 거의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산에 웬 낙지가 한 마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진짜 그러지 마. 저는 이제 거짓말인 줄 알고 그러지 마. 왜 그래? 했더니 자기가 이제 낙지한테 큰일 날 뻔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북한하고 우리말하고 반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은 오징어를 낙지라고 하고요. 우리의 낙지를 오징어라고 불러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그 산에 막 올라갔는데 막 너무 배도 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그 오징어 같이 생긴 게 이렇게 자기를 보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코브라예요. 코브라가 자기 생활권에 뭔가 외부인이 침입을 했으니까 이게 여길 딱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같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보니까 웬 오징어, 즉 그 사람들 말로 낙지 같은 게 자기를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계시면 절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이 코브라는요, 이 공격하려고 이걸 딱 피면은 반드시 공격을 해야지 되는 거래요. 성격상. 그런데 그때 기도를 했는데 여자 코브라가 이렇게 싹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 코브라가 이제 교배하려고 이제 연애하려고 막 가는이라고 자기네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근데 그때 딱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도망 나올 때 있잖아요. 백두산 자락에서 도망 나올 때 그 차를 다 이제 공안들이 검사를 해요. 근데 어떤 애가 그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그 발 밑에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그 겉에만 봤는데 뒤에 트렁크만 열어보는데 이 공안들이 문을 하나씩 다 열어보더래요. 앞에. 그래서 너무너무 떨린 거죠. 그래서 이 공안이 자기네 그 손잡이 문을 딱 잡았대요. 근데 이걸 확 빼면 얘가 이렇게 퍽 하고 쓰러지고 앞으로 이제 튕겨져 나올 텐데 손잡이를 딱 잡는 순간 이 아이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계시면 절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딱 열으려고 하는데 상사가 부르더래요. 이 공안을. 그래서 갔다가 이제 무슨 대답을 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한테 가갖고 문을 열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았다는 거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탈북자 일은 99%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굳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가 죽을 고비로 어떻게 살아서 왔냐. 그러면 애들이요 다 죽을 고비를 넘었거든요. 그거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을 눈에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하도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옷을 잘못 입고 와서 바지가 계속 내려가네. 죄송합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데 참 이 탈북자들한테 많은 교회에서 큰 교회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많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3년 과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냐 그리고 교회에 나왔냐 근데 7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 했지만 2명밖에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일이냐라고 봤더니 이 탈북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내 앞에 너무 괜찮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른 분들하고 다르더라.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은 10마디 어떤 선포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눈에 보이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일을 하면 뒤에서 굉장히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붙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내공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들하고 이제 신앙 공부도 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일승 목사님 뵈면 제가 너무너무 그건 든든해요. 그 안에 그전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애들하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감당하느니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교회에 오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도 가리키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그 목사라는 그 직업을 어떻게 애들이 인식하냐면 아이들의 간을 파먹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해요. 북한의 어떤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또 철학적인 걸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내공이 작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돈을 교회에다 내야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뚜렷하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 수준에 맞게 얘기를 못 해주니까 애들이 에이 막 이러면서 싸우다 보면은 제가 이제 뒤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탈북자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고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참 한계가 뭐냐면 신학교에서도요. 좋은 목사님들은 다 대형교회 부목으로 가거나 전도사로 가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오는 교목님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내공을 가지신 분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부러 교목님을 두지 않았어요. 교목님을 전임으로 두지 않고 그 전에 많은 아픔이 있었겠죠. 제가 이렇게 그냥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더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목사님 뵙고 한 달 만에 그만두시면 어떡하지? 울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그러고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힘드셨다가 근데 이분이 점점 페이스를 찾아가면서 지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신 거 맞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군사문화. 제가 지난 시간에 군사문화 가르쳐 드렸나요? 이게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하기 가장 힘든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자녀분이나 아니면 동생이 군대 갔다가 지금 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 밥 먹었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네,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군인 있나요? 없죠. 네,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군인들은요, 이게 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높죠. 근데 우리 탈북자들도 그래요. 탈북자들도 높은데 제가 처음에 중국에서 탈북자를 제일 처음에 만났는데 1시간 정도 얘기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적 전쟁인가? 막 이러면서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탈북자는 어디서 얘기하냐면 솔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도레미파 솔. 근데 우리는 미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그 음역이 다른 음역을 계속 듣거나 아니면 거기에 제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정도 얘기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강하고 무섭게 생각을 하는데 군인처럼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탈북자는 우리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간살스럽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중에 20살 넘은 아이가 있는데 오자마자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얘를 이렇게 케어를 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오더니 선생님 그러더니 그 어느 복지관에 무슨 사회복지사가 절 좋아하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럴 리 있겠냐 그러면서
뭐 무슨 일이냐 들어봤더니 너무나 평범하게 오늘 식사 좀 하셨어요?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저 여성 동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북한에서는 사회복지사하고 이런 공무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되게 높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만 여자들이 아우 동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고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북한 남자 총각이랑 남한의 처녀가 딱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 남자들이 다 마음이 덜덜덜덜 떨리고 저 에미나이가 날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조합이 지금 방금 한국에 입국한 남자와 그 다음에 남한 여성이 이제 그것도 목소리도 가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만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죠. 군인들이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험 기간에 우리 이쁜 여학생한테 너 공부 열심히 했니? 그러면 밤 패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야 뭐 팰 것까지 했냐.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선생님 제가 피 타는 노력을 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냥 피는 태우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군대에서는 명령을 내릴 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하면 좋겠고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거나 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직선적으로 군인은 명령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가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이거 저하고 어울려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번에 발랐던 분홍색 그게 참 어울리더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이제 제가 야학도 가리키는데 그 야학의 이제 아이들은 다 청년이에요. 얘가 이제 남한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회의에 딱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장님이 제일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딱 앉으시면서 오늘 참 덥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린 뭐 할 생각을 해요? 뭐 에어컨 틀고 난리 나잖아요. 이걸 누가 해요? 제일 어린 사람이 이제 제일 직급 낮은 신입사원들이 그걸 하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 탈북자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 과장님 옆에서 이거 팔꿈치로 탁 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인지 알고 이랬어요. 그 과장님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 팔꿈치로 세게 팍 쳤더니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네 오늘 세게 덥습니다 이러고 이제 사투리가 이제 급하니까 나온 거죠. 너무 과장님이 놀라셔갖고 당신이 다 그 에어컨 트시면서 이제 그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얘를 불러서 막 혼을 냈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냐?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랬더니 얘가 이제 다 혼난 다음에 저녁에 저한테 왔어요. 꼭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오늘 덥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덥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혼내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게 그 사장님이 빨리 이걸 시원하게 하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얼굴이 노래지면서요. 그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다 어떻게 자기가 알아들어야 되나? 그냥 배워서 또는 암기해서 알아듣는 거는 사실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차이는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문화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아이들이 남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갔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얘한테 야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 이랬대요. 그래서 다음 주 내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그 얘기를 정말 곧대로 듣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그분들이 너랑 친해지고 싶고 그때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다음에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빈말이 또 겸양의 말이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밥 한번 먹자다. 그때 애들이 그런 게 몇 개나 돼요. 막 이러면서 얼마큼이나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군사 문화에서 직선적으로 명령 체계에서 살던 사람들은 사실 우리처럼 돌려서 말하거나 행간의 의미, 말과 글의 행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아하면 어하고 알아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얼굴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저희 언어도 똑같기 때문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남북한이 이 어휘가 3,000단어가 달라요. 3,000단어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자 하면은 우리 남한 애들은 알아듣지만 얘네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오해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집사님한테 참 이악스럽게 생기셨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이악스럽게 생겼다. 여자분한테. 그러면은 못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 같아요? 긍정적인 뉘앙스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는 여성들에게 하는 특급 칭찬이에요. 이게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적응도 잘하고 그래서 없는 살림을 일으켜 세운 또순이 같은 그런 여성을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 대우를 받고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악스럽다 그러면 특급 칭찬인데 우리는 뭐? 나보고 뭐 이악스럽다고? 이러니까 기분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책에도 그런 내용이 많아요. 얘기했는데 두만강에 북한 활동할 때 중국에서 활동할 때 사실 밤에 탈북자들을 만나면 되게 겁이 나요.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이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상해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북한 같이 사는 탈북자들한테 북한 별명 하나만 지어줘. 그랬더니 막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더니 좋은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싱치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머 싱치?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느낌도 괜찮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 내가 가서 할게. 그랬더니 제가 이제 백두산 자락에 그 앞에 농장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돈 벌고 간 중국 교포들이 거기서 황기 이런 삼계탕에 넣는 삼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숨어 있으면서 탈북자로 돕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밤에 이제 탈북자를 만나면 막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거길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이름을 북한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짓고 제가 이제 백두산을 가려고 싱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얼굴이요 화끈거리고 뒤돌아가고 어깨를 들썩들썩 그러면서 막 방으로 뛰어가면서 잘 다녀오시라요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탈북자들이 계셔서 막 이게 가지들이 막 흔들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서로 긴장을 하죠. 근데 무슨 동무 저예요 막 이래요.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막 오는 건데 저 외간 여자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놀랄 때 제가 염려 마세요. 저는 싱치예요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웃으시면서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저는 그냥 예쁘고 앙증맞은 이름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북한 말로 식충이라는 뜻이에요. 식충이를 북한 말로 싱치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저는 식충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은 놨죠. 근데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좀 이쁜 거 지어달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과 북의 어휘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의 그 유언이 뭐였습니까? 이순신 장군님은 굉장히 그 군인 중에서도 군인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적의 총을 맞으면서 맨 마지막에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고 돌아가셨잖아요. 군인은요 절대로 자기 약점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이게 군인이에요. 그런데
저기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3천 단어가 모르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미국 목사님이 여기 영어로 설교를 하면 저희가 대충은 알아듣죠. 근데 알아듣다가 한 단어가 딱 모르는 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 게 안 나가잖아요. 뭐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모르고 있다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약점이기 때문에 내 약점을 누구한테 알리지 말아요. 여러분한테 알리지 않죠. 그래서 북한 분들이 제가 체제의 희생양이지만 체제를 닮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체제에서 똑같아요. 제가 저 높은 사람부터 저 이제 그 꽃제비 하던 애들까지 많이 만났지만 높은 사람들은요 그걸 포장할 줄 아는 거예요. 그 같은 어떤 그런 문화적인 특성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생활총화. 북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구호가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당의 결정에 맞게 다 살아야 되는데 그 결정에 위배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명씩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을 하게끔 데리고 나와요. 무슨 동무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럼 얘가 나와서 자기는 몇 월 며칠 뭘 잘못했는데 이거는 참 그 인민으로서 당성과 뭐 사상성이 없는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계속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야. 너 저번에 갔더니 뭐 그런 것도 잘못했더라. 이러면서 우리는 자아 비판이라고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그게 이제 얘네들은 생활총화예요. 근데 이게 언제 때부터 하냐면 초등학교 2학년에 소년단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만 8살짜리 애들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한 1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되죠. 비판하는데 전문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이제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그 통일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그 장로님께서 이제 탈북자들이 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섭섭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도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들이 두리번 거리다가 뒤에 있는 애가 총화하라는구나. 그러면서 손을 탁 들었어요. 그때 그 장로님은 일어나서 얘기해보라고. 근데 그 사역은요, 사실 북한 사역이요. 자기가 이제 그 위원회에선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헌신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겠죠. 그럼 이제 자기네들이 더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속으로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린 그래도 너무 교회가 좋고 그래도 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맘 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얘기해봐요. 왜냐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딱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꽃집인지 아는가? 막 이러면서 어떻게 도와준다면서 이렇게 도와주는가? 이러면서 계속 비판을 하는데 중간에 거기 이제 다들 뭐 높으신 분들이 앉아있는데 야 그만해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얘가 다다다다다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민망하게 이제 그 모임이 끝났어요. 이거 완전 그날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장로님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갖고 당신이 너무 창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남자 그 청년이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올까봐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조교감 어떻게 하면 좋아? 쟤 이제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속상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반드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렇게 해놓고 어떻게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떠날 때 정말 기분 안 좋고 이쪽에서 그랬을 때 나가기 전에 불 확 쏴주려고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때 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장로님은 너무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장로님이 너무 창피하잖아요. 많은 집사님들과 젊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창피를 당한 거니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하시면서 신앙으로 정말 나오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더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야 저게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막 속마음이 나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얘네들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95%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5% 정도 불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전문성 있게 비판만 하다 보니까 이 5%를 너무 비판을 잘해서 정말 100%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런 전문성 있는 애들한테 딱 자리를 깔아주면서 어디 전문성 살려봐 이렇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요, 좋고 싫은 거는 군인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싫으면 한 번은 모르고 왔겠지만 두 번은 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는 이해를 하셨어요. 이 생활총화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게 그 전문성 쌓인 게 비판력이에요. 비판력입니다. 저희들도 되게 힘들 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얘네들이 이게 뭔가? 라고 하면서 막 비판할 때예요. 그래서 탈북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모르면. 근데 저 같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 막 비판을 하잖아요. 이게 뭐 학교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그러면 저 한마디로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러면은요 애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래서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당에서 하는 거죠. 얘네들은 따라만 갔어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그 잘못하면 비판만 하게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거나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대안을 내놔봐. 그러면 이제 애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일을 하나씩 조그맣게 맡겨요. 그러면 울고불고 하면서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막 이러면서 응? 완전히 그때는 이제 사령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들이 다 애들 조용시키고 니들이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응? 그래서 야 그럴 것까지는 없다. 뭐 아주 편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활총화의 경험으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그 게임기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장난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좋은 게 그런 게 없으니까 제일 좋은 게 친구죠. 친구잖아요. 친구 놀 시간도 없는데 맨날 나와서 비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비판을요. 선생님이 이제 만족할 정도로 해야지만 집에 보내줘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뭐 네가 나가 막 이러다가 미리 짜요. 짜서 이제 어떻게 하고 옆반에서 해갖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거 선배들이 한 거를 대본대로 막 읽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여명학교 시작할 때 어떤 애가 이렇게 딱 나와서 저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 남한 애들 할 때는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야, 넌 이런 장점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하나예요. 그걸 하려고 애들을 딱 시켰더니 5분도 안 돼서 생활총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뭐 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탈북자는 비판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게 뭔지. 그런데 그것도요. 너무 많이 하게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가끔 이제 학교에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손님들이 오시거나 이러면 정말 천편일률적인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또 어쩔 때는 너무 과장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를 잘 도와주니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둘도 없는 학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뒤에 놈도 그러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맨날 북한에서 이렇게 저 하늘에 태양이시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상용어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를 감사함을 느꼈을 때 그냥 얘기해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너한테 그렇게 네 마음에 그렇게 좋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은 그냥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찬양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정말 듣기에도 민망한 찬양을 막 해요. 아니면 비판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위를 참 지키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한국에 와서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약속을.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탈북자애들 처음에 제가 일할 때 너무 안쓰러워서 이렇게 가정의 달, 그 다음에 연휴가 많잖아요. 5월 5일이랑 껴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쓰러워서 저희 교회에다가 이제 그 버스를 하나 대절했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강화도를 좀 갔다 오려고 내일 모레 우리 강화도 갈까? 그랬더니 강화도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2명이 처음엔 번쩍 들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애들 막 손 들어서 한 3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버스를 딱 대절해 놓고 이제 그날 약속 시간에 딱 했는데 9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9시까지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이슬비가. 그냥 맞아도 된다 이 정도인데 그때 온 애가 2명이었어요. 처음에 손든 애가.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막 나중에 한 5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 40인승을 타고 가려니까 제가 얼마나 날씨 뜨거워요. 우리 그 운전기사 집사님은 선생님 2인원이면 그냥 그 자가용을 타고 가시니 저는 민망해 죽겠죠. 그래서 갔다 와서 막 제가 막 동물농장 욕하면서 애들을 다 혼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아진 거는 뭐냐면 탈북자가 가장 마음이 편안할 때가 언제냐면 남하고 의견이 같을 때예요. 옆에 친구가 드니까 자기 의견이랑 생각 없이 손을 다 든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올 텐데 비가 오니까 얘네들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냥 가지 말지 뭐.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선택한 거는 책임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속은 만약에 중요한 약속이고 이러면은 그 전날 계속 전화하고요. 당일날 한 2시간 전에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전화를 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면 북한은 세뇌 교육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잘 안 지켜질 때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 그랬더니 애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시계가 있나요? 핸드폰이 있나요? 얘네들이 없잖아요. 시계는 노동자들이 한 2년 정도로 꼬박 안 쓰고 돈을 모아야지 시계를 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있는 게 아니죠. 우리처럼 몇 시, 12시 30분에 만나? 이런 약속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냐면, 야, 내일 보자? 내일 집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걔네 집에 갔다가 있으면 놀다 오고, 없으면 그 다음날 가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약속을 30분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왜냐면 12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가 한 1시쯤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한국 사람들이 얼굴이 완전히 너무 기분 나쁜 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야. 아니 선생님 제가 하루 이틀 늦은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렇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문화를 굉장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북한에서의 어떤 실력으로 그냥 남한 사회에 갔을 때는 사실 쉽지 않겠죠. 그런 걸 A부터 Z까지 막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라는 이런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라는 질문을 안 해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게 가장 10년 정도 있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냥 학교에 가서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도 보면은 이러고 있어요. 다 알아들었구나. 근데 제가 자기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모르면 사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처음에 그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이거 다 100점 맞으면 어떡하지? 처음에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점수를 받아보니까 20점, 25점 막 이래요. 그래서 야 그러면서 오라 그래가지고 너 뭐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라도 해봐야지. 했더니 그 질문을 해본 이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왜라는 질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이 결정하면 뭐예요? 우리는 한다. 근데 거기에 당에서 너 이거 하시오. 그런데 왜요?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정치범이에요. 그게.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죠. 근데 북한이 데모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테러가 가능해요. 아니면 무슨 폭탄 제조가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정치범 되는 거예요. 김정은 새끼, 돼지 새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그냥 정치범인 거예요. 1급 사형수. 정치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당이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네 하면서 하는 거죠. 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왜라는 질문을 안 해봐서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표현도 못하고 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도 이제 밑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일 잘하는 사람이. 근데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요. 그냥 뭐 그렇고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은요. 이게 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탈북자는 이게 이제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이쪽인 거예요. 왜?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저번에 어떤 이제 학부형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한국에서 되게 힘들었던 걸 얘기를 하는데 말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그 화장실 청소부를 하려도 영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화장실 청소를 이제 건물에 화장실 청소하는 걸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반장이 청소 반장이 이 아줌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보로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화장실 그 휴지 있잖아요. 그게 전보롤이잖아요. 이렇게 큰 거. 전보를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북한을 그걸 종이라 그러거든요. 화장지 휴지를 종이라 그러는데 전보를 가져오라니까 그 대걸레를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확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락스를 또 갖다 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 화를 내고 혼을 내고 이러니까 너무 겁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은 일을 시키는 일도 사실은 잘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힘든 일을 죽지 못해 사명감 때문에 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예?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제 인생의 그 좌우명이 뭐냐면 인생 뭐 있어? 이거예요. 인생 힘들게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재미있게 살고 싶고 정말 좋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든 일만? 없죠.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굉장히 재밌고 보람있고 이 아이들이 좋기 때문에 하는 일 아닐까요? 이 아이들은요, 고생을 해봐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연민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그 10,000원짜리 그 운동화를 신었으면 막 이렇게 다 떨어질 때까지 제가 신었나 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애가 택배요 하면서 뭘 놓고 갔어요. 선생님 택배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책상에 딱 놨는데 택배면 그 택이 있잖아요. 전자로 이렇게 된. 근데 그게 아니고 보내는 사람이라고 글씨로 막 써서 조명수 이래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갖고 그걸 딱 봤더니 아디다스 운동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고 절대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딴 애들이 다 줄줄이 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얘네들은 고인다 그래요. 그거를 이게 뇌물을 줘야지 운영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고 좋아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막 화를 냈죠. 너 나를 어떻게 보고 난 300만 원 이하는 신지를 않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물을 막 떨어뜨리면서 선생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예쁘게 말하고 우리의 본 모습을 얘기해 주러 다니는 우리 엄마 같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그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그런 거 신고 다니면 아들이 기분이 좋겠냐고. 그래서 얘가 이틀 동안 노가다에서 공사판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8만 원짜리 아디다스 신발을 딱 사준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애가 이쁜데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
꽃동네 수녀님들은 맨날 이렇게 그 자원봉사하러 오는 애들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가서 하는데 이 수녀님이 우시더라고요. 그 담당 수녀님이. 그래서 왜 우시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이 그 일반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오는 애들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치워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소변을 갈라주려면 웩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걸 다 치워준 거예요. 그리고 밥도 다 떠먹여주고 이러니까 수녀님들이 이게 진심이라는 거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디 있냐고. 당신 여기 20년째 그 꽃동네에서 자기가 담당을 했지만 이런 애들이 없다고.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지만 여기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스승의 날이라고 어떤 애가 꽃을 사왔는데 신문지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주려고 얘야 꽃은 예쁜 종이에다 쌓아야지 하면서 제가 풀러보니까 그 안에는 예쁘게 꽃다발로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들고 오면 되는데 왜 이걸 신문지로 쌓았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향기를 냄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냄새 맡기 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냄새 맡기 전에 이 냄새가 다 날아가고 다른 사람이 맡을까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이쁜 면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정말 애들을 이뻐하고 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은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학교 오면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이 탈북자 아기가 와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엉덩이를 탁 때려가는 거예요. 옆에 후원자가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북한 선생님들은 권위가 너무 있다 보니까 애들을 너무 패고 강압적으로 하니까 얘네들이 늘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막 농담하고 좋아하니까 얘가 오자마자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자기도 좋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얘가 가다가 제 입으니까 엉덩이를 탁 치고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 이쁜 마음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이런 특색이 있다는 거, 특성이 있다는 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 교회에 탈북자가 이제 출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잘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 많고 가장 권위 있는 장로님께서 얘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권위적인 체계 안에서 살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친구처럼 하는 건 평상시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얘가 정말 문제가 있다. 얘한테 뭔가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가셔야 돼요. 가시는데 탈북자는 100번 전화해서 소용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분이 걔네 집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 그 교회에 수령님께서 현지 지도 오셨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나?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주에는 반드시 교회로 와요. 그래서 이 탈북자는요,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이 다 뭐해서 죽었어요? 과로의 심장마비예요. 맨날 현지 지도 가잖아요. 현지 지도. 그렇잖아요. 그 김정은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현지 지도.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가갖고 수령님이 가서 야 이러면은 야 그게 느낌이 예수님 만난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도 그걸 활용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또 찾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불러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냥 상담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취조를 받잖아요. 국정원에서 취조받고 하나원에서도 맨날 설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딱 벽을 쌓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알아야지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알고 나서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몇 살이야? 민증 까봐. 아빠 뭐해? 뭐 이런 거 다 알고 이제 친구가 되는데
이제 우리 애들은 그런 걸 물어보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너 어떻게 왔어? 부모님 어디 계셔?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성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잘 도와주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데리고 나가서 먹을 걸 사주세요. 먹을 걸 사주는데 돈 많이 안 듭니다. 뭐 스테이크 이런 거 사주면요, 애들이 이거 익지도 않은 걸 어떻게 사람한테 먹으라고 막 이러면서 싫어해요. 얘네들이 한 5, 60대 입맛이에요. 뭐 비빔국수, 비빔냉면, 물냉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그런 거 사주면요,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밥값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얘네들 먹을 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얘기하면 정말 술술술술 다 나와요. 자기가 공개해도 되는 만큼이 싹 나오는 거죠. 우리 수업할 때도 수업이 안 되거나 힘들면 사탕을 딱 가지고 들어가서 뭐 질문해서 맞춘 사람은 하나씩 줘요. 그러면 애들이 먹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러면 애들을 불러서 이제 딱 먹으러 가시면서 야, 이거 너만 사주는 거야. 이러면서 먹으면서 얘기하면요, 술술술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 해결됩니다.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의 학력만으로 남한의 대학에 들어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6개월, 1학기 내에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50%가 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산 낭비잖아요. 근데 특히 많이 받아준 데가 서강대였어요. 그래서 서강대에서 너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어느 날 총장님이 탈북자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총장실에. 그리고 짜장면을 다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이 총장님이 굉장히 영민하신 분이죠. 총장실에서 짜장면 먹은 학생은 너네들밖에 없어. 그랬더니 애들이 속으로 영광이구나 야 이러면서 그 해에는 한 명도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데리고 와서 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성적이 좋아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이를 악물고 한 거죠. 왜? 수령님께서 자기한테 각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생각을 누가 뭘 시켰을 때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럼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속으로 계속 질문을 하게끔 아이들을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탈북자. 그리고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사회죠. 그죠? 뭔가 잘못하면 조라도 죽이고 그리고 요즘에 김정은이 이렇게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옆에서 딱 그 나이 60, 70 먹은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가 용서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더 힘든데요. 만약에 뭔가 김정은이 욕을 했다. 자기가. 근데 그게 딱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인정하면 죽죠. 근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살 확률이 그 전엔 인정하면 살 확률이 0%였죠. 그런데 거짓말하면 살 확률이 얼마큼 올라가요? 50% 올라가는. 그죠? 얘가 속거나 안 속거나. 그러면 속으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 그분은 반대쪽에서 상대방이 얘가 뭐 잘못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우리도 얘가 잘못해서 만약에 강하게 너 왜 그랬어? 이러면요. 애들은 벼랑 끝 전술로 나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너 왜 지각했어? 오늘 또 몇 번째야? 이러면 저 학교 그만둘래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싹 깔아줘야 되는 건 왜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네 이러면서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나오면 서로 상승작용하면 저희하고 북한하고 막가파로 하면 누가 이겨요? 북한이 이기죠. 막 잃을 게 없는 사람들. 막 나간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치고 빠지고 전략 전술이 굉장히 능해야 되는 거죠. 저희 학교에 선생님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죠. 애를 먹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10년 하니까 알게 된 거라 그랬죠. 근데 10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다른 탈북자 학교는 10년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교장만 10년 한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3년이면 소진돼서 다 병원에 다녀야 돼요. 병원에.
근데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만 보면은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그러면은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저는요, 북한 일은 처음에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어요. 한 2년 했을 때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2년 이후부터 10년까지는요,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보다 제일 힘들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밀당을 하잖아요. 그럼 100점 100승이죠. 왜?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탈북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나만 알고 있거나 여명학교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쓴 거고, 통일이 얼마큼 안 남았죠. 통일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요,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통일이, 이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라. 근데 이게 거의 쌓여가고 있구나. 그 독일에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독일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독일 통일됐을 때는 서신 교환도 가능했고 TV도 서로 볼 수 있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이게 처참해서 통일이 너무 먼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아데나워 재단이라는 독일 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단의 소장님이 그 독일 통일됐을 때 그때 이제 저기 신문 기자였대요. 그래서 콜 수상이 11월 6일 날 자기는 너무나도 지금 생생하대요. 콜 수상이 전도 유망한 그 저기 신문 기자들을 10명을 불러서 오찬 모임을 하는데 그때 당시 독일에서는 뭐 그 촛불 집회하고 교회에서 촛불 집회하고 이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수상님, 통일은 언제 돼야 될 것 같고 언제 되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잘해야지 우리가 통일돼서도 같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됐어요? 딱 3일 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아니라 3일 뒤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죠. 그거는 굉장히 역사의 어떤 큰 실수 때문에 어떤 장관이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외국, 서독을 포함한 외국의 자유여행을 선포를 한 거죠. 잘못.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러면 베를린 장벽을 부시고 이제 그 동독 사람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역사의 큰 사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통일을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는 거, 그게 뭐가 있어요? 유일한 게 뭐냐면 기도죠. 사람의 기도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절대 통일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그런 분을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너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27,000, 이제 28,000이 됐는데요. 28,000명의 탈북자들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하고 밥 한 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통일인 거예요. 걔네들은. 그 통일에, 그 기도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하는 기도가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사람들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통일이 될 겁니다.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하루에 많이 못 자요.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요. 너무 힘들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한 4시간, 5시간, 많이 자면 한 6시간 자는데요. 책을 쓰는데 제가 한 달 만에 책을 썼어요. 근데
한 두세 시간 자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책을 쓰고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뒷부분 왜 통일돼야 되는지, 통일이 하나님의 어떤 의지인지, 그게 너무 제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통일은요, 어떤 통일일까요? 제가 겪은 바로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성령의 통일이 나오죠. 하늘에서도 통일, 땅에서도 통일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필요한 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사이프러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통일의 어떤 모델은 이미 앞에서 다 나왔어요. 남한식으로 통일된 건 독일이죠. 북한식으로 통일된 건 베트남. 그 다음에 남북연합으로 통일된 거는 예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 남한을 어떻게 통일시키실까? 제가 그 에베소서를 보고 놀랬죠. 아, 성령의 통일을 원하시는구나. 이제 남한식, 북한식, 뭐 연합 이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통일을 원하시는구나. 그럼 누가 전문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 탈북자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마더 테레사 같이 이렇게 철학적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전 재밌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